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10회네요 벌써. 10주간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이 참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이렇게 힘든 와중에 그래도 끝까지 이제 공부에 끈을 놓지 않고, 사실 공부에 끈을 놔버리면 내년에 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루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빌드업을 잘 하셔야죠. 이제 학생의 신분이 아니라 교사의 신분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10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회 문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문제는 A 선생님이 아니라 김 교사부터 이 교사, 박 교사, 최 교사 이 4명의 선생님들이 뭔가 이제 그 교육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의 이 대화의 어떤 주제가, 발언의 어떤 주제가 학생이 행복한 학교입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학교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교육 과정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이론이죠. 그리고 평가, 그리고 교육 행정, 이렇게 4가지 영역을 각각 돌아가면서 하나씩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방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겠어요. 자, 김 교사가 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죠. 자, 학생의 행복한 학교는 쭉쭉쭉 해서 학생이 교육의 내용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뭔가 있잖아요. 그 앞에 내용이 뭐라 그래요? 학생이 행복한 학교라는 거는 애들이 행복한 거는 무조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어 할 만한 학습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학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러한 어떤 주장이죠. 자, 이것이 무슨 어떠한 이론인지, 어떤 교육 과정에 이제 관련된 내용인지 잘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학생이 교육 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유도된 흥미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단어가 좀 생각이 나실 건데요. 유도된 흥미와 관련된 어떤 교육 과정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쭉 보다가 여기 이제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가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교육 과정이구나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나와요. 자, 어떤 게 키워드일까요? 일단은 각 교과의 개념이나 원리, 기본적 아이디어와 같은 교과의 핵심 구조가 교육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 교과의 개념이나 원리, 기본적 아이디어,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에서 본 거죠. 나선형 교육과정. 그런데 이게 나선형 교육과정을 묻는 문제가 아니죠. 나선형 교육과정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보시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식을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약간 그 나선형 교육과정과 비교를 해봤을 때 더 넓은 개념을 다루는 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나선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문제를 푸시면서 나선형 교육과정을 쓰셔야 돼요. 써야 되는데 지금 이 김 교수가 말하는 전체적인 교육과정은 나선형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나선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지식을 어떤 구조화하는 어떤 원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런 어떤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교육 목적을 설정하고, 그리고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그런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이제 계획하고 평가하는 어떤 그 평가 도구를 또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서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 능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조금 변화시키고,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 목적부터 평가까지가 쭉 하나의 패키지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교육과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선형 교육과정은 그러한 어떤 패키지화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과정의 어떤 패키지와는 조금 동떨어진 수준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이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중요하다고. 지식이 중요하다. 지식이 어떤 게 지식이 중요하냐? 핵심 개념이 되는 어떤 원리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지식을 잘 구조화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교수 방법 뭐 이런 것 따위 별로 난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나서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의 구조를 잘 만들어 놓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육과정의 개념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구성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선형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겠어요? 화면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이제 보이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왜냐하면 김 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의 명칭과 그 개념 그리고 교과 내용의 구성 원리 두 가지를 쓰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거를 잘 언급을 해 주셨어야 일단 1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거를 썼으면 그 다음에 뭘 쓰셔야 됩니까? 자, 이제 그 개념을 설명하실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한번 잘 쓰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을 제가 몇 가지를 써놨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학교와 교사의 지도 하에 지도가 들어갑니다. 학교와 교사가 지도를 해야 지도를 안 하는 교육과정도 있죠. 뭐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든가 영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식성 차이에서도 문제, 공식성의 차원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도 차이가 있지만 이제 교사와 학교의 지도가 들어가느냐 결국엔 학교와 교사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느냐가 바로 이제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하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누가 지도를 하든지 지도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도하는 주체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하에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와 교사의 지도하에 학습자가 학습하는 지식의 구조와 여기가 이제 그 브루너의 나서는 교육과정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탐구 방법 및 탐구 과정으로 정의하며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교육과정을 적용을 하고 그 교육과정에서 계획을 한 내용을 실행하는 이유가 목적이죠. 바로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학습자의 지적 도야 이것이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우리가 노리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요런 정의 정도는 굉장히 좋은 정의니까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조금 더 간략화된 버전이고 약간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보시죠. 일단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식의 구조, 즉 학문을 가르칠 것을 주장하는 교육과정. 이거는 약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도 나쁜 정의는 아닙니다만 약간 약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선형 교육과정을 정의했다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정의가 더 좋은 정의고 두 번째 정의는 약간 나선형 교육과정에 포커스를 너무 맞춘 나머지 나선형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나쁘진 않으나 첫 번째 정의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자, 세 번째 거는요. 이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정의인데 이렇게 쓰셔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과 그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어떤 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런 문제를 냈다고 합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때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에 일정 부분 기초를 합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 기초를 두죠. 왜냐하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선정 원리는 바로 나선형 교육과정에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일정 부분 한 기초를 두죠. 그런데 그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교수 사태에서 이 교수 사태가 바로 수업이죠. 실제 수업을 할 때 아동의 이해를 중시합니다. 아동의 이해를 중시해요. 왜 아동의 이해를 중시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게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아동이 전문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지식의 구조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만드는데 좀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발견 학습에 초점을 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발견을 하려면 이해를 해야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는 장면, 유레카라고 외쳤던 그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뭘 깨닫습니까? 부피, 그리고 물이 넘치는 정도. 그러니까 이 무게와 부피의 관련성을 그때 딱 깨달으면서 밀도라는 개념을 아르키메데스가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 무게가 뭐 여기 보시면 여기 지파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가 이제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해보면 이게 공중에서 살 때는 여기 어디 무게 중심점 여기라고 해봅시다. 근데 중심점이 여기 있으니까 공중에서 공기 중에서 살 때는 요거나 거의 부피가 똑같아요. 밀도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전체가.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 이쪽으로 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게 중심점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부피가 더 크잖아요. 근데 물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공기보다 밀도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부력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여기 물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잰다고 하면은 이쪽의 밀도가 이쪽이나 이쪽의 밀도는 똑같은데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물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게 균형점이 오른쪽으로 좀 이동한다. 뭐 이런 식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이건 약간 곁다리 얘기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해야 어떤 독립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던 부피와 무게의 개념이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를 딱 이해하는 순간 유레카를 외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경험 중심의 성격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어떤 교집합, 어떤 교집합의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하나 제시해라 이런 식으로 쓴다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을 한번 이렇게 대충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을 구성하는 원리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선형 교육과정이라 그랬죠. 스파이럴 커리큘럼. 그래서 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 구성 원리로 나선형 교육과정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 학문 중심 나선형 교육과정에 그 나선형 교육과정에서 교과 내용을 구성하는 원리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거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께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어요. 자,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그냥 나선형 교육과정이에요. 그냥 구성 원리가 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 구성 원리는 나선형 교육과정인데, 자, 일단은 첫 번째 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학령의 상승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동일한 교과니까 동일한 교과니까 교과 내용이 동일하겠죠. 점차 그 깊이와 폭을 더해가면서 심화되도록 조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깔땡이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 교과 내용의 폭과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이에요. 자, 여러분께 드린 이제 학습 자료를 보시면 3페이지에 거기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한다면 탐구의 깊이와 폭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지식의 구조가 그 가운데 빗금친 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교과 내용 수준이 그 깊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의 수준이 이렇게 점차 확대되는 그런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에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에서 교육 내용을 이제 구성하는 원리 중에 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지식의 구조의 동일성을 가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동일한 지식의 구조를 유지한 채 그 깊이와 폭을 더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념이 완전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딱 하나 정해져 있고
거기에 곁다리를 붙는 예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외라든가 이런 것들은 핵심 개념은 아니지만 중요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식의 구조와 지식의 그 어떤 폭과 깊이를 더해주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등학생의 지적 활동이나 학자의 지적 활동이나 사실 수준 차이는 많이 나죠. 아이들은 뭐 논문을 쓰거나 읽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보는 시야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나봤던 그 학생 중에 과학고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공부를 잘합니다. 진짜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게 굉장히 아주 명석하고 대단히 훌륭한 그 두뇌를 가지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데 역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어떤 지능을 갖고 있고 이래도 고등학생이라는 한계는 있어요. 그 보는 시야가 그냥 고등학생 중에서 넓고 깊다 이런 거 정도지. 그 대학생과 이제 대학원생 이런 사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넓어진 시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친구가 이제 대학원 이렇게 대학원을 거치면서 시야가 굉장히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아직까지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의 한계에 갇혀 있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수준 차이는 있습니다. 수준 차이는 있어요. 뭐 깊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준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동일하죠. 제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하는 그 흐름이라든가 그 친구가 생각하는 흐름이라든가 수학이라는 어떤 거에 접근하는 그 실제 개별적인 풀이는 각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접근하는 방법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지 않겠어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구조가 동일하다 이런 거를 이제 전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건 지식의 구조는 개인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형태로 번역되어서 제공되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 천체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과 저같이 이제 그 전혀 비전문가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 수준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선수학습 수준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랑 전공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랑 전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해를 시키려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쉬운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준이 받아들이는 사람, 학습하는 사람 수준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쉽게, 조금 어렵게, 조금 더 어렵게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그 수준을 나눠서 설명을 만들어 놓는다면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브루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학습을 할 때 어떤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져야지 학습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가 감각 운동적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합한 형태로 번역해서 제공한다 그러면서 EIS 이론 얘기하잖아요. 이넥티브, 아이코닉, 뭐 심볼릭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뭐 영상적, 상징적 이렇게 가잖아요. 운동적, 뭐 영상적, 상징적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게 그 인간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것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감각 운동적인 단계는 직접 몸으로 해보고 이제 학습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들이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나무 블럭이나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보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 뭐 가위로 오리기, 뭐 동그라미 오리기, 벌 모양 오리기, 크레파스 같은 걸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은 직접 몸으로 해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단계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죠. 그런데 영상적 단계가 옵니다. 이제 아이코닉 단계가 와요. 그 아이코닉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표현된 학습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정도가 이제 적당한, 초등학생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생에서 뭐 중학교 뭐 1학년 정도까지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심볼릭 단계, 이게 바로 추상화되어 있는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 단계는 복잡한 어떤 수학 기호라든가 그리고 이제 추상화되어 있는 어떤 어휘, 뭐 그 표현,
함축적인 의미라든가 그 표현이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운동 단계, 명상적 단계, 그리고 상징적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이 발달을 하고 그 발달 단계에 맞는 어떤 지식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나선형 교육과정의 어떤 주된 어떤 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성 원리가 이제 기본적인 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인 거. 구체적인 거는 약간 이렇습니다. 자, 구체적인 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선행학습 주제가 다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깊이와 폭은 넓어지지만 그 핵심 내용은 동일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동일하게 나와요. 표현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선행학습 주제가 다시 등장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특징을 잘 생각을 하시면 교과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셔야겠어요. 동일한 주제를 깊이와 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도록 만들어서 제시를 하셔야겠죠. 그렇게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이제 반복해서 학습을 하되 그 주변에 있는 좀 곁다리 내용들도 학습을 함으로써 그 이해의 폭과 깊이를 점점 더해갈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하면서 다음에 어떤 기억을 다음에 이제 그 동일한 주제를 학습을 할 때 기억을 상기시키고 전에 학습을 했던 걸 기억을 상기시키고 다시 그 어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이해 폭과 깊이를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이제 이해를 증진시켜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학습의 난이도가 점차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해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기 때문에 학습의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난이도를 점차 증가시켜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새로운 학습이 반드시 선행학습과 관련되어야 된다. 이거는 약간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자꾸 이거는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소가 있는 거라서 제가 세 번째로 뺐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학습이 반드시 선행학습과 관련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학습이라는 게 진짜 새로운 학습이 아닌 셈이잖아요. 왜냐하면 나선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그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깊이와 폭을 더해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이제 학습의 어떤 기본 형태인데 그러면 선행학습과 관련된 무조건 돼야 된다고 하면 아예 새로운 개념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그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답안에 3개를 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세 번째 거는 약간 약화시켜서 표현을 하셔야겠죠. 반드시 선행학습과 관련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제가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새로운 학습은 선행학습과 관련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관련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훨씬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교과 내용 구성하는 약간 더 구체적인 원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1번까지 하셨고요. 자, 그럼 2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내용이 뭘까요? 이 교사가 한 얘기를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보시죠. 자, 문제는 이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는 수업이 재미있는 학교. 수업이 재미있는 학교. 근데 수업이 재미있다는 거는 김 교사에게 좀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사가 주목한 거는 매체네요. 교수학습 매체. 교수학습 매체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과 동시에 관련된 지식을 실제 문제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거 매체가 나오면은 이건 뭔 내용일까요? 제가 이제 교수 매체를 활용하는 어떤 장면이 나온다면 이 모형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 모형이 아니죠. 이 교사가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뒤에 거가 있어요. 보시면 상황 의존적 의미 개념.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이네요. 그럼 이게 뭘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상황 의존적 의미 개념 이게 바로 이제 상황 의존적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거가 가능해진다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토의법, 협동학습, 뭐 자기주도 학습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는 약간 곁다리 얘기고요.
사실 여러분을 낚기 위해서 여기 써놓은 거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입니다.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과 동시에 관련된 지식을 실제 문제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이게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거가 상황 의존적 의미 개념 형성,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스피로의 인지적 유연성 이론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죠. 인지적 유연성 이론 얘기를 했죠. 인지적 융통성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유연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론이냐, 개념을 쓰셔야겠죠. 인지적 융통성 이론을 이름을 먼저 쓰셔야 되고, 그리고 개념을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과 동시에 관련된 지식을 실제 문제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지적 유연성인데, 일단 그냥 그 개념 어휘를 이제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인지적 유연성은 이러한 능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황 의존적 의미 개념의 형성, 이게 바로 상황 의존적 스키마 연합체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적 유연성 이론에서는. 자,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의 요구에 맞도록, 그러니까 매번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제 오늘 다르고 오늘 내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맞도록 기억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지식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키우고자 설계된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있어요. 근데 매번 마주치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 매번 다른 상황에 적합하도록 그 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개인의 인지구조 변화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여러 개념이나 지식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힌 비구조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연합적인 지식의 틀, 이게 바로 스키마 어셈블리라고 하는 건데, 아까 지식의 연합체라고 했죠. 스키마 연합체라고 그랬죠. 그 형성을 목표로 하는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적 유연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 교수학습 이론을 수업에 적용할 경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적 유연성 이론이라는 인적 유연성 이론의 이름과 명칭과 그리고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 논술의 어떤 문제 자체에서 직접 요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걸 안 쓰고 넘어가면 감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전체 주제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명칭이 한 0.5점, 개념이 한 0.5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수업에 적용하는 게 이제 큰 문제네요. 수업에 적용하는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업에 적용하려면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겠죠. 수업에 적용이니까요. 그래서 인적 유연성 이론을 수업에 적용할 경우 어떠한 형태의 매체가 효과적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멀티미디어형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형 보면은 동영상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어떤 개념이 어떠한 관점에서는 그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어떠한 관점에서는 다르게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주제라면은 그 개념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는 실제 사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례를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때 영상 재생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유아 같은 경우에 아직 말을 잘 못하는 그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집중력이 약 7초에서 8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나이를 먹으면 한 20초까지로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쭉 와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집중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일단은 이제 중등 수준의 중등교육 수준에서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죠.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중학교 1학년이랑 고등학교 3학년이랑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지적 유연성 이론을 수업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동영상이 길어지면 집중력을 금방 상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은 굉장히 짧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 고등학교 3학년 정도, 2학년, 3학년 정도 된다면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이 적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대충 굉장히 짧게 한 1, 2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냥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멀티미디어형이 하나 있고요. 요게 수준이 좀 틀렸는데 요거 하나 더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좀 잘못 만들었네요. 학습과제형 어떤 매체 형태가 있습니다. 학습과제형이라고 하면 학습과제형 매체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종이에 글자랑 그림이 인쇄되어 있는 그런 전통적 형태에 가까운 그러한 매체가 되겠습니다. 훌륭한 매체죠. 훌륭한 매체. 인쇄물. 자, 그래서 학습과제형은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는 학생들이 충분히 다룰 수 있을 정도의 복잡성을 지닌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애초에. 학생들이 아예 다룰 수조차 없는 개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그냥 뭐 대학 교수들이 쓴 어떤 아주 굉장히 어려운 어떤 논문 같은 거를 읽으면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아이들이 해석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복잡성을 가진 과제를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이를 바이트 사이즈 청크라 그래서 이제 세분화하는 거죠. 한입 사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트 사이즈 청크. 한입 사이즈의 어떤 덩어리로 세분화하는 거예요. 전체 과제가 이만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덩어리 나눠서 아이들이 그 세분화된 과제를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고 나중에 쫙 모아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어떤 예시를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건 이제 미니 케이시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소규모의 예시를 계속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그 개념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그 디덕티브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매체의 형태로서 이렇게 멀티미디어형 하나 그리고 학습 과정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제시를 드려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이론의 한계점이 있네요. 이 한계점이 있는데 자, 이게 매번 좋은 게 아닙니다. 매번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어떤 게 한계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어요? 자, 일단은 인지적 유연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어떤 인지적 작용 그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춰요. 다른 것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인지 작용과 인지 과정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지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단지 그것이 어떤 팩트라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우리가 지식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갖고 있는 합의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합의점이 있어요. 물론 시대마다 다르죠. 예전에는 뭐 종이라든가 노예라든가 이런 게 당연시되던 사회가 있었으나 지금은 노예가 없죠. 노예가 있는 거는 이상한 사회입니다. 현대 관점에서는. 그렇게 약간씩 개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당대의 사회가 어느 정도 합의한 것들이 있어요. 가치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치관에 적합한 것들이 지식으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쉽게 죽이는 법이라는 지식을 누가 공유했다고 해봐요. 그게 지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노하우라고 해서 이제 막 공유를 했어요. 인터넷에 누가.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뭐 지식을 공유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지식일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인륜에 반한 짓이니까. 사람을 쉽게 죽이는 법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식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인지적 유연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오로지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지 과정 그리고 인지 작용 이거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무시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약간 위험하죠. 그런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 거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인적 유연성 이론 같은 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나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개념이나 지식 등이 서로 복잡하게 비구조적 과제 이거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 어떤 문제 상황에서 마주치는 거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항상 어려운 문제들은 비구조화되어 있고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개념들이 동시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과제예요. 해결하기에. 그런데 인지적 유연성 이론 같은 경우는 그거 해결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비구조적인 지식 또는 특정 학문의 고급 단계는 그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동시에 연관되고 그리고 구조화도 잘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 말이 좋아서 인공지능인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컴퓨터가 사실 컴퓨터 멍청하잖아요. 그냥 0이랑 1밖에 모르는 애를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을 해준다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급 지식인데 이렇게 고급 지식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화가 안 되어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는 어떤 문제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올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미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초급 단계의 어떤 지식을 포함하는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 유연성 이론 같은 경우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건 대충 하면 되지 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렇게 쉬운 거를 내가 거기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유연성 이론이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어려운 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쉬운 거에는 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론도 없어요. 그쪽 영역에 대한 이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한계가 있는 거죠. 오로지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그런 고급 지식의 적용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 상황 복잡한 비구조화된 지식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둔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가 요게 이제 실제 매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인지적 유연성 이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하이퍼미디어 있죠. 하이퍼미디어가 뭐예요? 하이퍼미디어가 인터넷, 그러니까 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미디어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미디어냐? 텍스트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림, 동영상, 음악 이런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들이 동시에 들어와 있는 그런 매체들. 그런데 그런 매체가 어떠한 매체냐면요. 웹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을 때, 접근할 수 있을 때 하이퍼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미디어가 이제 인지적 유연성 이론과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인지적 유연성 하이퍼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이 인지적 유연성 하이퍼미디어를 통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거 있죠. 연합적인 지식의 틀, 요거 스키마 어셈블리, 요게 이제 커그니티브 스키마 어셈블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지적 유연성 이론에서는 그 커그니티브 스키마 어셈블리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다 좋은데 너무나 개별 사례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구조화된 어떤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지만 그 사례들이 다 동일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가능했는데 이 사례에서는 안 되는 것들. 판례들도 보십시오. 판례들.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 판례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상황이 다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막상 까보면 전문가가 보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개별 사례들이 다 나름대로의 복잡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갖고 있고 그 복잡계가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동일한 사건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히 서로 다르고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 집중한 개별 학습을 위해서 사용되고 통합적인 어떤 학습에는 좀 적용이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구조화된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인지적 유연성 이론의 한계점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잠깐 쉬고 와서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